우리가 지난주에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일어나고 거기에 어떤 결정인 신탁 통치에 대해서 방탁과 친탁으로 갈라진 의견을 맞기 위해서 좌우합작위원회 같은 게 열렸지만 결국엔 결렬되었다까지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목이 분단이에요.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에서 결국 갈림길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단과 통일의 갈림길이 무엇으로 귀결되는지 알고 있죠. 분단으로 귀결됐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945년, 46년, 47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7년, 48년, 47년 3월에 그다음에 1월, 2월, 4월, 47년부터 48년까지 얘기를 한번 봅시다. 자, 그 전에 전 세계를 둘러싼 2차 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는요,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들을 읽든가 뭔가 탐구 자료를 볼 때 냉전 체제라고 나오면 그건 바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를 우리는 냉전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냉전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이 단어예요. 2차 대전 이후라는 거. 미국과 소련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 대립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미국과 자본주의, 소련과 사회주의. 이 두 체제가 대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1947년 3월, 여기 우리가 아까 보면 47년 3월에 트루먼 독트린부터 시작했잖아요, 연표가. 자, 이 트루먼은 미국 대통령이죠. 47년 3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을 했냐. 이제부터 미국은 전 세계에 사회주의 국가가 확장되는 것을 막겠다고 선언했어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뭡니까? 사회주의 국가들과 적대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지? 이게 트루먼 독트린이어서 트루먼 독트린은 단지 미국 대통령의 어떤 선언이라기보다 냉전이 시작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냉전의 시작을 우리는 트루먼 독트린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냉전의 시작. 47년 3월. 여기 보면 트루먼 독트린은 바로 이 선언으로 냉전이 본격화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의 연표도 47년 3월 트루먼 독트린부터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 이거는 세계사 파트 아니에요. 물론 세계사 파트지만 우리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어떤 굵직굵직한 세계사적인 내용을 알아야죠.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 이렇게. 자,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요, 각각 자기 동맹국들에 대해서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러분? 자기 편으로 오랫동안 잘 묶어두기 위해서는 뭐 합니까? 혜택을 많이 주죠? 도움도 주고, 안 되면은 협박도 하고, 당근과 채찍을 골고루 주겠죠?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미국은 서유럽 국가의 경제 부흥을 대대적으로 원조했으며, 왜? 자기네 편으로 묶어두기 위해서요. 서유럽이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미국의 서유럽 국가를 지원한 경제 지원을 우리는 마셜 계획이라고 부르고요. 또 지금 오늘 2022년에 가장 핫하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국제기구가 바로 얘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 전까지는 우리 학생들은 이게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세계사를 안 하면. 근데 올해 2022년 뉴스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나토. 왜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도 전쟁 중인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표면적인 이유가 그거였어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 신청을 했거든요. 나토에 그러면 그 얘기는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근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표면적으로. 그럼 러시아는 왜? 자, 봐봐. 나토가 생긴 게 나토의 창립 기원이 뭡니까? 소련을 막기 위한 겁니다. 그 성격은 지금도 바뀌지 않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랑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나라를 독재시하면서 만든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왔던 국제기구입니다. 이게 나토가 이때 만들어졌군요. 언제? 냉전 때. 어디에 대항하기 위해서? 소련이야. 지금은 러시아. 그럼 이건 뭔데? 이건 군사기구야.
얘들아, 군사조약입니다. 나토는 경제조약이 아니에요. 경제는 마셜 계획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랑 누가? 서유럽 국가들과 미국이 만든 군사기구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동맹국들을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조약들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면 소련은 가만히 있냐? 아니지. 소련 역시 자기네들의 영향력 있었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모아서 똑같은 이제 마셜 계획에 대항하는 어떤 경제기구로 공산권 경제 성어 원조회의 일명 코메콘이라고 말하죠. 코메콘을 만들고 역시 이들도 나토에 대항하기 위한 국제서양 조약기구에 대항하기 위한 공산주의 국가들끼리의 뭐가 나오는 겁니까? 군사 기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발샤바 조약기구 WTO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둘 다 군사기구라는 거 놓치지 마세요. 나토와 WTO. 물론 나토는 지금까지 있지만 이 코메콘이나 발샤바 조약기구는 소련이 붕괴되고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를 관두면서 포기하면서 사라졌죠. 또한 동아시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사실 동아시아,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큰 나라죠.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됩니다. 중국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2차 대전 이후가 끝나고 바로 강국하고 독립을 했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내전으로 간다. 내전.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우리는 1950년에 한국전쟁 내전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바로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게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투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은 2차 대전 이후 바로 중국 내전에 들어간다. 국민당, 공산당 사이의 내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 국공전쟁이죠. 자, 이 국공전쟁에서 누가 이기냐? 당연히 공산당이 이깁니다. 1949년, 지금의 중국 공산당. 1949년 공산당이 승리했고, 그 결과 국민당은 본토를 버리고 어디로 가? 여기. 타이완으로 물러나죠. 지금의 대만입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는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우리 지금 한국사를 하는 건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우리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잖아요. 중국과 소련. 근데 이 강력한 두 나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소련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이라는 이 우리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나라가 모두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보면 한국 문제는 자, 우리는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었냐?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모스크바 상북 외상회의 이후에 모스크바 상북 외상회의에서 일단 한반도의 독립을 위해서 뭘 만든다고 했습니까? 미소 공동위원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신탁 통치 찬성 반대를 두고 결렬됐었죠. 2차 미소 공동위원회 역시 여기도 나오면 결렬되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양국의 대립 때문에 또다시 결렬됐다, 깨졌다. 자, 그러면 아무런 성과 없이 두 번에 거친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게다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처음 출발할 때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같이 연합국으로 싸웠잖아, 그때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미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지. 그러자 미국은 양국 사이의 협상은 더 이상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미국이 결론이 안 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끌어와야겠죠.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오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야, 한국 문제는 우리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결정이 안 돼. 그러니 좀 더 큰 기구, 당시 큰 기구라 함은 2차 대전 이후에 만들어진 국제기구, 국제연합, 유엔이 있겠죠. 여기에서 다루자. 우리 미국과 소련 갖고는 안 되니 일로 한국의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가져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소련은 반대하죠. 야, 무슨 소리야. 우리가 이미 모스크바 상북 외상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잖아.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히 유엔으로 한국 문제를 가져간다는 말이 없었잖아. 그러니 미국 너희들의 주장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소련이 주장하는 건 이거지. 야, 그냥 이제 이 나라 독립했으니까 그냥 우리 떠나자. 미국과 소련 양 군나 군대가 한반도에서 자, 요이 땅 하면 동시에 철수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소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면 어땠을까요? 지금도 남한은 미국군이 아직도 있죠. 45년 해방되고 지금이 2022년인데 지금까지도 미국의 군대가 남한 땅을 주둔하고 있는데 이때 갔으면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또 두 나라의 주장이 갈라지고 있지. 미국은 유엔에 넘기자. 소련은 그냥 미소 양 군대가 모두 철수하고 얘네한테 맡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 미국의 주장대로 일단 유엔에 넘어갑니다. 47년 11월 유엔 총회라고 하면 유엔에 가입된 모든 국가들이 모두 모이는 게 유엔 총회죠. 유엔 총회는 미국의 제안대로 유엔 감시하에 유엔이 남북한의 선거를 감시할 테니까 남북 총선거를 실시해서 독립된 한국 정부를 만들기로 결정했답니다. 47년 11월에. 자, 근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유엔 총회 결의문에서 사실 결의문이란 건 말 그대로 결의문이지 어떤 강제적인 힘, 구속력을 갖고 있진 않아요. 여기서 뭐라 했냐면 자, 동그라미 치세요. 보통선거 비밀투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되 각 투표지구 또는 구역에서 선출되는 대표자 수는 자, 뽑히는 대표자 수는 인구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대표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한반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옛부터 우리나라 한반도는 이 한반도라는 땅은 북부와 동부에는 대부분 산악지대입니다. 산들이 워낙 많아서 인구가 적어요. 게다가 지금의 북한 땅은 남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구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훨씬 남한보다. 그런데 이렇게 유엔 총회의 결정대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표자 수를 뽑는다면 당연히 남한이 훨씬 더 많은 대표자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자가 누군데? 지금의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얘네들이 이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거고 정부 형태를 정할 건데 그렇게 되면 남한에서 훨씬 더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그들의 대표가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들에게 유리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소련은 반대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인구 비례해서 뭐 했어? 남북 총선거를 하자. 이 결정이 난 거 이런 게. 이 결의에 따라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국에 파견되었지만 소련은 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북한 쪽으로 넘어오는 걸 막습니다. 못 넘어오게 해요. 그러니 남북 총선거를 해야 되는데 북한으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엔 총회는 열 수 없고 작은 규모의 유엔 소총회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분단이 시작되는 거죠. 야, 우리 북한은 소련군이 못 들어오게 하니 선거가 가능한 지역 거기가 어딘데? 남한이죠. 38도선 남쪽만 뭐 하자? 총선거를 하자라는 결정을 48년에 내리는 겁니다. 48년에. 그러면 소련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지만 당시 유엔은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의 유엔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은 말 그대로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왜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들 생각해보세요. 유럽 회원국가들이 있겠지만 유럽은 활동 못해요 지금. 걔네 2차 대전 때 초토화됐습니다. 유럽 전체가. 전쟁 복구하기도 정신없어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요. 유럽의 식민지였습니다. 뭘 하겠어요. 아시아는 식민지였습니다. 뭘 하겠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이제 막 걔네도 나라들을 세울까 말까 하고 즉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유엔에 돈을 내고 유엔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주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유엔 총회에서 결정했다,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했다. 그냥 누가 결정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미국. 그러니 당연히 소련은 반대하겠지. 말로는 유엔 총회고 말로는 유엔 소총회지만 이건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밀리면 냉전 체제의 주도권은 완전히 미국한테 갈 거 아닙니까? 소련 당연히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읽으면서 와 유엔의 결정에네?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에네? 이걸 2022년에 유엔에서 가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결정이 내려진 거죠. 48년 남한만 선거가 가능한 지역 남한만 총선거를 하자가 결정이 되자 지금까지 설마 무슨 설마 우리나라가 두 개로 갈라질 거라는 건 상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정이 나자 드디어 김구 선생이 정신을 번쩍 차리죠. 정말 이러다가 나라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닐까? 그 전까지 좀 앞서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48년이 돼서야 총진을 차립니다. 남한 단독 선거가 결정되자 분단을 막으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었다. 김구와 김규식 등은 여운형 선생은 암살당했죠 이미. 이제 여운형 선생은 암살당했고요. 이제 남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이 김구와 김규식 등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안 돼. 남한만 단독 선거 안 돼라는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뭐 합니까? 발표하셔야죠. 뭐야? 남북협상을 추진합니다. 북한이 이에 호응을 하자 김구와 김규식 등은 남북협상을 위해 평양으로 건너갑니다. 어떻게 가냐고요? 걸어갔죠. 차 타고 갔겠죠. 택시 타고. 자, 1948년 평양까지 뭐 택시 타도 됩니다. 가까워요. 개성은 정말 가깝고요. 영등포에서 택시를 타면 개성은 정말 가깝고 뭐 평양까지는 좀 걸리겠죠. 시간이. 기차 타고 갔습니다. 이때는. 1948년 4월 남북의 주요 지도자들과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회의를 개최한 결과 남북협상에서 어떤 협의들을 이끌어냈냐. 외국 군대는 즉시 철수해라. 아까 소련이 주장했던 거였죠. 유엔 총회에 갔을 때 외국 군대, 여기서 말하는 외국 군대는 소련군과 미국 군대겠죠. 자, 다음. 남북 총선거 등 통일정부 수립 등을 담은 공동성명, 남북 총선거 해서 뭐 만들자? 통일정부를 만들자라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남북협상은 민족 자주의 입장에서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실제로 남북 분단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전에 했어야죠. 아쉽습니다. 1948년 2월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에게 윽고함이라는 글을 실쳐 현재 남북에서 외세에 아부하는 자들은 서로 상대방을 정벌하자며 전쟁을 열망하고 있다. 우리는 자주독립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이며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익신의 구차한 안위를 위하여 단족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참 절절한 마음이 드러나는 그러한 글인데 아쉬운 건 조금 더 빨리 여운형 선생이 살아있을 때 하셨기를 아쉽습니다. 반면에 우리 지난번에 봤던 이 이승만의 정국 발언과 46년 이승만의 정국 발언 이런 이승만과 이런 김구 선생의 글을 대비해서 보세요. 사진 보이죠? 남북 협상을 위해 38도선을 넘는 김구 선생 일행이다. 평양에서 했다는 거. 하지만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날짜는 지나고요. 시간은 흘러서 48년 5월에 총선거가 확정이 됩니다. 총선거가 5월 10일로 확정된 가운데 단독 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됐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등은 총선거. 총선거가 바로 뭐야?
국회의원 선거를 말하는 거야. 일단 국회의원을 뽑아야 그 국회의원들이 다시 헌법을 만들 거기 때문에 총선, 줄여서 총선, 50총선이라고 부르죠. 50총선,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자, 반면 남북협상에 참여했던 세력은 선거에 반대했다. 당연한 게요.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얘기는 분단을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선거에 반대했겠죠. 특히 좌익 계열을 통합하여 결성한 남조선 노동당의 줄임말 남노당은 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무장투쟁을 일으켰다. 자, 여러분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건 분단을 반대하는 겁니다. 분단 반대. 이 상태로 가면 분단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남노당 계열이 무장투쟁을 일으키면서 자, 이 총선거를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미 군정이죠. 미 군정은 자, 군대와 경찰. 이 군대와 경찰이 누굽니까? 친일파로 구성된 군대와 경찰을 출동시켜서 자, 이 무장투쟁을 억압했죠. 그 결과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죠. 그 지금도 제주도에 가면 제3날이 같아요. 같은 날 너무나 많은 제주도민들이 죽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은 이때 뭘 반대하면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면서 분단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48년 4월 자 봐봐요. 총선이 5월인데 48년 4월이죠. 총선거 전에 4월 3일 남한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제주도 남노당 세력이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미 군정은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강경 진압에 나섰다. 말이 강경 진압, 이제부터 냄새가 나지. 정부 수립 이후까지. 근데 이게 하루로 끝난 게 아니에요. 4월 3일날 시작됐지만 진압은 정말 군대와 경찰을 투입시켜서요. 정말 무고한 제주도민을 그냥 학살했습니다. 죽여요. 총으로. 막 쏴서. 그냥 뭐 지나가는 주민들까지.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군대와 경찰 중에 지도부들이야 친일파겠지만 일반 군인들은 그냥 평범한 국민의 아들들이겠지. 게다가 제주도에서는 봐봐. 여기 제주도에 군대와 경찰을 파견할 때 서울에 있는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가장 제주도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군대와 경찰을 파견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일하는 군대와 경찰은 누구의 아들들이냐? 고향이 제주도에 친구들이 많아요. 제주도에는 군대 훈련소가 없기 때문에 제주도 애들이 군대 갈 땐 이렇게 육주로 넘어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 아버지와 내 친구들을 죽이라고 무기와 함께 아이들을 파견하는 거 아닙니까? 이유도 없이? 어떻게 죽여? 못 죽이지. 그지? 아니 이유가 있어도 그래. 어떻게 군대가 자기네 나라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군대가 자기네 나라 국민을 죽입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죠. 또한 제주도에 파견될 예정이었던 이 전남 이 여수에 주둔한 국군 부대의 이 애들 국군의 출신들을 보면 제주도 많아요. 고향 가서 자기 부모님 죽여라는 건데 당연히 출동 명령을 뭐 하겠습니까? 거부하겠지. 아니 전쟁 때도 식민지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낸 적이 없어요. 일제 식민지 시대 때도 한 동네에 한 지역에 국민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잡아 죽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수만 명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3.1운동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건 지금 해방된 조국에서 같은 나라의 군대와 경찰이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수만 명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했다. 우리는 갈 수 없다. 자, 이제는 이 봉기는 그냥 일반 국민의 봉기가 아니고요. 군대의 봉기입니다. 무기 가지고 있는. 그럼 다시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충돌, 양측은 갈 수 없다라는 측과 가야 한다는 측, 그 양측의 충돌이 여수, 순천,
지리산 일대로 확대되어 수많은 민간인들이 역시 이 과정에서도 희생당했습니다. 그래서 48년 제주 4.3 사건을 시작으로 여순 사건까지 여수 순선, 여수 순천 다 뭐와 관련? 그럼 이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제주 4.3과 여순 사이에 50 총선거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48년 50 총선거가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됐죠. 여기 보시면 광복 이후 제주도는 평온한 분위기였지만 47년 3.1절 기념 시위에서 경찰의 발포로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아니 이때는 또 왜 경찰이 발포한? 경찰이 국민들한테 총을 왜냐하면 이때 47년 시기를 한번 보세요. 아직 남한 정부든 북한 정부든 국가가 없던 시절이고 남한은 미 군정이 지배하고 있었고 북한은 수 군정이 지배하고 있는데 이때 분단을 둘러싸고 신탁 통치를 둘러싸고 남북 협상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뒤 제주 4.3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1954년까지 2만 5천에서 3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제주 4.3 사건은 반공은 공산주의 반대의 줄임말이죠. 공산주의 반대.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에 반세기가량 침묵 속에 묻혔다가 이후 민주화가 진정되면서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에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김대중 대통령 때 얘기하는 겁니다. 2003년에는 정부가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희생이 있었음을 밝힌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 그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주 도민과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러게요. 이거를 국가에 의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걸 인정하고 사과하고 추모하는 건 항상 이 정부인데 왜 제주 도민들은 선거를 지금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너무 흘러서 그럴까요? 자, 그러면 내용 확인을 가지고 우리가 45년부터 48년까지 쭉 한번 중요한 사건들을 정리해 봅시다. 1945년 8월에 여기 보면 무슨 위원회야? 여운형 나오지? 여운형과 안지영 뭐야? 건국동맹준비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아니지? 건국동맹준비위원회 아니에요? 건국동맹준비위원회요? 생각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뭐 전에? 건준 전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전에 조선은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조선은 건국준비위원회. 이게 건준이죠. 조선은 건국준비위원회. 자, 그러다가 건국준비위원회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지방의 각 지구는 인민위원회로 만든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 선포를 하는 거지. 근데 남한에 미국 군사정부가 생기는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인했다. 누가? 미 군정은. 그리고 38도 이전 지역을 통치했죠. 그러고 나서 45년 12월에 그쵸?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46년에 열리지만 결렬되죠. 결렬. 그래서 여운형과 김규식 좌파와 우파의 중도좌파와 중도우파 오케이. 중심으로 좌우 합작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만들었지만 결국 또 없어지죠. 2차 미소공동위원회는 47년 역시 결렬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기자 했고 유엔에서는 먼저 남북한 총선거를 하자고 했지만 소련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거부해서 유엔 소총회에서 선거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를 하자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러자 이제 김구와 김규 선생님이
남북 협상이죠. 남북 협상을 위해서 평양으로 건너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48년 1948년 4.3과 50 총선과 그 다음에 여순사건 순서 아시겠죠? 48년 4월 3일, 48년 5월 10일, 48년 10월 19일